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으로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인천 성모도 일대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공중전력이 긴급 투입됐지만 새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됩니다. 한전체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표결도 이루어지지만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부 일몰 법안은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열차 운행은 2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승객 400여 명이 후속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정부는 오늘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제안해온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폭풍은 그쳤지만 연휴 이후 항공사 결항률이 20%를 넘어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1cm가량의 눈이 내리고 밤부터 서해안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충북은 종일, 다른 지역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오늘자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9명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 66명 등 1,300여 명에 대해 신년맞이 특사 복권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 형기와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도 사면이 돼 내년 5월까지였던 남은 형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안 돼 오는 2027년까지 선거엔 나갈 수 없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새벽 출소하면서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실 여부를 떠나 최근 몇 년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며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짙은 청색 정장 차림의 김경수 전 지사가 창원교도소 정문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1년 5개월 전 뜨거운 여름에 걸어 들어간 길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선 김 전 지사는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부인 김정순 씨와 김정우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맞았습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의 김 전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추운데 나오신 분들께도 미안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감 기간은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지사는 경남 진주에 본가를 들른 뒤 당분간은 서울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에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는 군 확인 결과 지난 2017년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천 성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새 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2017년 발견된 무인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로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 한 대의 서울 상공 체류 시간은 1시간가량이고 은평구와 성북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도 3km 정도 지점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촬영까지 했지만 민간 피해가 우려돼 사격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무인기 5인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주민들에게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군 확인 결과 새 대로 결론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새 대로 볼 수 있는 정도 크기를 일단 비행기로 상정하고 비행 자체를 이 레이더로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뭐 광학 장비나 기타 뭐 추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쫓아가면서 추적을 하듯이 해가지고 경로를 보는 것이. 군은 이 미상 항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기 등 타격 자산을 출격시켰는데 전술 조치 상황을 둘러싸고 군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앞으로 더 공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무인기가 사격과 감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이 넘게 비행을 했지만 격추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을 현장 점검하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등 통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사전 탐지는 성공했지만 5시간여에 걸친 작전에도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기관포 100여 발을 쏘고 군용기 20여 대까지 투입했지만 한 대도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군 당국은 3m 이하의 정찰형 소형 무인기라 탐지나 식별이 제한적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대비 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군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별 탐지와 타격 능력을 강화해 유사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고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무인기 대응 임무를 수행한 부대를 방문해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첫 출몰한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군 당국이 오늘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에선 여야 모두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보 공백 우려를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론을 놓고는 여야 간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어제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회의가 계속됐다면서 김 위원장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해 내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던 국회가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여야가 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 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맡기자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저희가 일방 처리라고 하는 부담을 좀 가지면서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상임위 모든 과정을 날치기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이견을 묵살을 했습니다. 노조의 파업 행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상임위 논의조차 파행을 빚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들의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표결에 붙여지는데 최근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연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시민단체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 민간단체에 준 국가 보조금이 지난 몇 년 급격히 늘었는데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혈세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방만한 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2,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 동안 12조 원을 투입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표본 조사만으로도 1,800억 원대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첫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아래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뽑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윤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주관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라 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는 고강도 전방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있었던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데 구체적인 회계 부정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후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꺼내들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 전 실장 조사도 마쳤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기 전에 남은 절차는 이 대표 조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우선 몇 차례 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도 이미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애초 소환을 통보한 명분이 사라져 검찰이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론 서면 조사가 거론됩니다. 검찰로서도 제1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로선 가장 부담이 큽니다. 또 민주당 의석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작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 조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남FC 후원금 수사의 결론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H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부터 서울 논현동 KH그룹 본사와 임원 자택 등 10여 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대북 송금 의혹에 KH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가 차량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고 상하행 열차도 줄줄이 운행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X 열차가 역에 멈춰선 뒤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객실엔 열차 운행이 지연돼 죄송하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신경주역을 1시간 48분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열차가 늦게 출발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멈춰서면서 다른 열차 운행도 줄줄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고장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한쪽 선로가 막히면서 상하행 열차 운행이 20분에서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답답하고요. 또 1시간 이상 지연된 거 보니까 거의 12시 다 돼야 이제
도착할 것 같거든요. 열차 운행은 2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차량을 차고지로 옮겨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깔린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16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에서 시작된 불꽃이 버스로 옮겨 붙으며 두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멈춰 있던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하청을 수색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한 가운데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진행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경찰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지어 하천 주변을 거닙니다. 숲을 속을 이리저리 헤집어보고 꽁꽁한 하천 바닥을 막대기로 두들깁니다. 경찰견도 하천 주변을 뛰어다니며 주변을 훑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곳은 A씨 주거지 인근에 있는 하천입니다.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붙으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겼는데 A씨 여자친구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 B씨 소유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B씨가 역시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앞서 저지른 범행도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기동대 180여 명을 투입해 해가 질 때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 난방 수요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은 내년 1분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상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 관계기관 간 지금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되면은 조만간에 발표를 드릴 겁니다. 우선 뭐 전기요금은 아마 곧 내년 1, 4분기에 얼마 정도 올리게 될지 그거를 발표하게 될 거고, 가스 요금은 저희들이 일단 이 LNG 가격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동절기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 4분기를 지나서 또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A급 방역 통제 조치를 B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닫혔던 국경도 다시 열리는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은 곧장 10배나 뛰었고 가고 싶은 곳 10곳에 한국도 꼽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로 코로나가 폐지된 뒤 처음 맞는 연말, 중국인들이 성탄절보다 더 챙긴 날이 있습니다. 12월 26일 국부인 마오쩌둥의 생일을 기념하며 중국 특색의 자유를 만끽한 겁니다. 같은 날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 이상 폐렴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적용돼 온 A급 방역 조치를 새해부터 B급으로 낮추겠다는 발표입니다. 随着病毒变异、疫情变化、疫苗接种普及和防控经验积累，我国新冠疫情防控进入了新阶段。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됐던 입국 격리도 폐지돼 48시간 음성 증명만 있으면 통과입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도 10배나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10대 목적지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면서 서민들도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대란이 베이징에서 상하이 등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为了保证重症患者的收治，我们又新手拓展了120张床位的重症的床位。 12월에만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민간 기관에 코로나 유전체 분석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말 인도에서 나온 델타 변이처럼 새롭게 파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또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안해온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내년 1월 8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민의 해외 관광, 친구 방문을 이유로 한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를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 본토 거주자가 홍콩에 갈 때 필요한 허가증의 처리도 내달 8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눈폭풍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폭풍은 그쳤지만 항공 대란은 여전한데요. 나홀로 결항 사태로 전국적 항공 대란을 초래한 한 항공사에 대해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눈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동차와 버스, 앰뷸런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The Erie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has confirmed 3 more fatalities associated with the blizzard. We now have 28 deaths. 미국 NBC 방송은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하지만 눈 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8일에도 2,4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She just told me canceling and nothing is going out for the next 3-4 days.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규모는 미 전역 결항 편수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결항과 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요르단의 고대 도시 유적 페트라에 현지 시각 26일 폭우가 쏟아져 거대한 폭포가 생겼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페트라를 둘러보던 관광객들은 주변에 물이 차오르다 급류로 변하자
결국 현장에서 긴급 대피했습니다. 페트라는 지난 2018년에도 홍수가 나 20명 이상이 숨졌고 1963년에는 프랑스 관광객 23명이 페트라에 갇혀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각 27일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시장에서 1월 인도분 가스 거래 가격은 직전 거래일보다 3.54% 하락한 메가와트 시당 80.04유로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틀 전인 79.74유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겨울철에 진입했지만 내달 초까지는 유럽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방 수요가 높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로 인해서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황을 좀 보면 사실상 큰 허점이 노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한데 신문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조선일보 준비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발전 현황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는 2-3kg급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파괴력만 보면 그리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처럼 은밀하게 접근해서 투하한다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기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네. 이번에 출현한 무인기는 지난 2014년에 발견된 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일부 성능이 향상된 걸로 분석된다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개발에 계속 집중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강력한 킬러 드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시리아로부터 밀수입한 무인 표적기를 자폭 무인기로 개조해서 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의 방어 체계가 더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인기를 직접 격추시키는 하드킬만큼이나 소프트킬 수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발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노릴 수 있고 또 비교적 민간 피해가 적은 레이저포 등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북한 미사일은 공군이 또 북한의 무인기는 육군이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데요. 최적의 방공 체계와 전투력을 위해서는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빌라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대 빌라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빌라왕이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송모 씨, 인천의 빌라와 오피스텔 약 60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 지난 12일에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60여 채 중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46채였는데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전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작년 7월인데요. 서울 강서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240여 채를 소유하고 있던 40대 정모 씨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이런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들이 짙다면서 피해 상황을 호소했고요. 또 당국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는 경매에 참여하는 게 그나마 전세금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문제가 결론이 나고 또 그 이후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사립대입니다.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대가 2009년 동결 이후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금의 95%가 인건비와 교내 장학금으로 모두 쓰이고 있어서 시설 관리 등에 쓸 돈이 없고 이번에도 동결할 경우에는 곧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약 3%대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최근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현재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이 있는데요. 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단 물가 상승률에 기초해서 일정 수준까지만 인상폭을 제한하고 교내 장학금 규모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대학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또 전문가 그룹 등과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권은 다소 부담을 느낄 거란 내용도 기사에서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 운전수도 지금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국내 총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2만여 건에서 작년에는 20만여 건으로 약 9%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로 보자면 같은 기간 2만여 건에서 3만여 건으로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로 보면은 16%에 달하게 됐는데요. 6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주로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조작 미숙,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각종 질환으로 인한 운전 중 심장마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 면허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전체 고령 운전자 가운데 반납한 비율을 보면 2%에 그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가 일회성이고 또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자가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적성검사나 안전교육 등을 더 강화하거나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조건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야간 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장거리 운전이 어려울 걸로 보이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자택 인근 일정 거리만 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등을 얘기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예식장은 7층에 지금 작아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4층에는 가구 명품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5층에 경찰서가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이런 거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게 합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합성이 아닌 실제 상황인데요.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건물 5층에 실제로 구로경찰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구로경찰서는 올해로 지은 지 40년 된 구청사를 재건축하기로 했는데요. 공사 기간 3년 동안 머물 임시청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직원이 400여 명에 달하고 그래서 좀 큰 크기여야 하고 국가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 용도인지 등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대형 쇼핑몰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과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들이 섞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따라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들과 쇼핑몰 고객이 마주칠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유치장은 금천경찰서 유치장을 함께 쓰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쇼핑몰 내의 경찰서는 이상하거나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찰서 한 곳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내 경찰서는 대부분 20년이 넘은 청사를 쓰고 있다는데 이 중 11곳이 재건축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청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종로경찰서는 옛 면세점 빌딩에, 종암경찰서는 코로나로 폐업한 찜질방 건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한두 곳이 아니었군요. 임시청사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나흘 남았습니다. 해넘이를 근데 볼 수 없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 네. 중앙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 타워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도 오전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점차 해소가 된다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다시 짙어진다고 합니다. 31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대구 지역이 또 1월 1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대구, 경북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해넘이나 해돋이를 뚜렷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작년 기준보다 33% 떨어뜨리겠다고 했고요. 특히나 2027년까지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성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모임과 야외 활동 등이 줄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은 가정과 일 모두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도 이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영업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며 정신건강이 가장 나빠진 것도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유행 전후 우울장애 유병률을 비교해보니 30대 남성이 전체 성인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장애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1년 이내에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30대 남성은 2019년 조사 때보다 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거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값 등이 급등한 뒤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나이이기도 하고 그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가 보통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거죠. 거기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감과 소통,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사라진 것도 정신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로 30대 남성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얼면서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에 밤사이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영서, 충북은 종일, 그 밖의 지역은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3도, 대전 영하 4.7도, 광주는 영하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고요. 2023년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을 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없는 특별 사면으로 오늘 새벽 0시에 출소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컨트롤타워 혼선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밤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뒤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이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재난의료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에 참석한 유족들은 질의가 여야 책임 공방으로 흐르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을 잡고 눈물과 함께 진상규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모여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만 탓하자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장관이라 사람이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죽었나 그거 따보고서는 뭘 하겠다는 거야. 쟁점을 토론하란 말이야.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결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한님 국정조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진짜. 이렇게 할 거면 뭐하래.
왜 좁디 좁은 골목에서 미처 꿈을 피지 못한 자식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끝내 오열했습니다. 그 뒤로 다목적체육관에서 부여받은 식별번호가 있어요. 왜 병원이 아닌 다목적 실내 체육관으로 갔느냐고요. 먼저 떠난 이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런데도 여야는 이내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밖에 낀 사람이 성낸다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주무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경 장관님 네.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닙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도 여기 와 계신 만큼 네. 좀 자세를 바로 하고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기간 보고. 그럼에도 유족들은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 믿을 거예요. 책임자 처벌해주고 우리 유가족들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YTN 손유정입니다. 중소기업계 14년 수건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분의 1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평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으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5%가 줄었으며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도 악화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첫 분기 적자가 유력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적자 예상 금액이 50% 이상 확대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연말을 지나면서도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아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걸로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12월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불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부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PC 같은 ICT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회복하는 게 23년도 후반부터 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3, 4분기에 가시적인 회복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한파로 내년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15%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체 수출도 4%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타이완과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지난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타이완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둔화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불안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넉 달 연속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74로 2020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돕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1로 3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은 76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그중에도 이 나스닥의 낙폭이 좀 컸어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나스닥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좀 신생 기업이고 그다음에 기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분명히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도 영향을 줬는데 얘네가 이제 중국 시장에 공장이 있거든요. 상하이에. 근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몇 달 전만 해도 뭐 한 수개월 정도 대기 차를 이제 받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 달이면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그 보통 연말 연초에 공장이 쉬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그 쉬는 기간도 좀 길었고 그래서 재고가 좀 많이 쌓이고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시장이 좀 고전할 거다. 요런 이제 시장의 시각이 좀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만 한 11% 정도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내년 2월부터 원유 가격 상한제 제재를 도입한 나라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럼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수출 금지는 감산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감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줄어서 유가가 오르겠죠. 근데 지금 더구나 중국도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 전 세계 원유 시장의 한 10% 정도를 중국이 수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까지 겹치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 국제 유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전반적으로는 내년도 이제 세계 경제 침체, 최소 상반기 길면 내년 연중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원유 수요가 많이 위축될 거다. 이런 게 더 시장에 좀 지배적이고요. 뭐 러시아가 뭐 이런 그 서방의 이제 가격 상한제에 대응해서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 아직은 국제 유가에 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수급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중국 쪽의 수요 증가, 러시아의 공급 감소 이거는 국제 유가가 다시 좀 랠리를 보일 가능성 그런 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가스, 전기 이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스요금 인상 시기는 1분기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높으니까 이걸 조절하기 위한 어떤 그걸로 보이죠? 예, 아무래도 뭐 에너지잖아요. 가스나 석유 같은 게. 근데 가스가 이제 1분기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보통 겨울 말, 봄, 초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수요가 좀 많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인상을 하면 좀 물가에 상당히 악영향이 우려가 돼서 그걸 좀 늦추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전기나 가스가 아마 올해 인상분보다 내년 인상분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1분기 이후에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 이게 결국은 뭐 공산품이나 서비스 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뭐 하다못해 도소매 음식 숙박 같은 데서도
뭐 에너지를 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가계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꼭 뭐 1분기 지난 뒤 인상한다고 물가에 악영향이 없냐? 그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이외에도 또 내년에 수입 품목 101개에 대해서 관세를 1조 원 넘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가를 좀 고려한 조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할당 관세가 이제 핵심인데요. 할당 관세라는 거는 수입품 관세율에 대해서 일정 기간 좀 낮춰주는 제도거든요. 요게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되는 제품 가격들이 낮아질 거고, 그래서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를 낮추겠죠. 또 최근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하는 추세고,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수입 물가에 상당히 좀 안정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할당 관세를 내린 만큼 국내 유통 가격을 유통업자들이, 수입업자들이 그만큼 낮추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세밀히 좀 관찰하고 감독을 해서 관세만큼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좀 더 물가 안정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달 들어서 3%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텐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해 7월에 가장 높았던 게 4.7%거든요. 네. 그 부근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가 넘었죠. 항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죠. 이게 1년 뒤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소비자들은 좀 체감 물가에 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입니다. 실제로 뭐 전반적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6%, 5% 이거는 체감이 안 오고, 자기들이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다든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공산품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네. 서비스 요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는 일정 샘플을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최근 어떤 물가 안정, 물가 하락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좀 낮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중국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면서 뭐 내년부터 관광객이 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두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가장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해도 한 25% 정도 되고요. 아세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아마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높은 것 같고, 그럼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 아세안, 우리나라,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관광객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드 그 문제 이전 한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51%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경제, 나아가서는 뭐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푼다는 거. 그리고 아마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이런 쪽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는 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푼 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아직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중국 입국자들이 늘어나면 이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2020년 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네. 뭐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막 넘어왔잖아요, 확진자가.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격리를 하겠다. 사실 일본은 올해 10월에 다 풀었어요. 네. 어떤 격리나 그다음에 검사하는 걸 다 풀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은 이제 검사를 하고 뭐 양성자에 대해서 7일간 격리를 하겠다 발표했는데,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중국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네. 뭐 일부 통계에 의하면 뭐 하루 확진자가 3천만 명 이렇게 발표하는 데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3천 명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국의 정부와 민간의 통계에 좀 신뢰 이런 거를 뭐 핵심으로 잡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전화 요청이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하고 병원의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按照目前情况来讲的话，这个每个人都有可能会被感染，这个已经是没办法避免的。 상하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응급전화는 전주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제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출동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12억 명이 감염하고 6개월간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도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염병 관리 등급을 A에서 B로 낮추고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就医院那人呢都堆的都堆满了，急诊室坐满了都没人管，所以说现在就是有这个问题，反正就是最早的时候疫情确实死亡率是挺高的，但现在疫情相对来说死亡率已经降下来了。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하면서 전 세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중국의 대규모 감염과 개방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민족의 대이동 이후 의료체계 대응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가 내년 1월 초에 창설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과 대량살상 무기 대응본부 창설을 위한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핵 WMD 대응센터가 핵 WMD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며 본부장은 소장 계급이 맞습니다. 핵 WMD 대응본부는 북한의 핵 WMD 사용 억제 대응과 함께 사이버, 전자기, 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외교부가 고려시대 탁월한 외교가인 서희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청사 리셉션홀을 서희홀로 명명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희홀 명명식에서는 박진 장관을 비롯해 서창한 이천 서씨 대종회 상근 부회장과 장철균 서희 외교포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장위공 서희 선생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뛰어난 협상가이자 전략가라며 그의 업적과 뜻을 기려 국민과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네, 월드컵에서 멋진 헤더골을 선보인 조규성 선수가 단숨에 유럽 스카우터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뿐 아니라 양발까지 두루 잘 쏘는 장점도 최근 몸값 폭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 넣은 골은 17골입니다. 페널티킥으로 7골을 넣었는데 오른발잡이인 만큼 모두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그러나 필드에서 넣은 골은 또 다릅니다. 필드골 10골 중에 왼발로 5골을 넣고 오른발로는 3골을 넣을 정도로 왼발골이 더 많았습니다. 오른발을 주로 쓰지만 양발을 모두 잘 쓴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셈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두 발을 모두 잘 쓰는 한국 선수들의 장점이 유럽 스카우터들의 눈에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성이 올 시즌 K리그에서 터뜨린 헤더골 2골도 모두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멋진 골. 월드컵 헤더골에 버금가는 골이었습니다. 조규성은 지난 10월 K리그 득점왕이 된 뒤 시상식에서는 소박하게 대표팀의 꿈을 밝혔습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선발로 이제 경기를 뛰면 좋겠지만 그냥 1분, 10분이라도 이제 경기를 뛰면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1분이라도 뛸 기회가 오면 잡겠다는 그는 월드컵 본선 첫 경기에서는 교체로,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골을 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로 각인된 조규성의 도전이 어디에서 계속될 것인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왼손 공격수 조재성이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단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조재성이 지난 25일 구단의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즉시 조재성을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다며 구단은 선수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제 공예품의 정수이자 639년 사리를 봉헌한 기록이 그대로 담겨있는 전북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가 국보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나온 금으로 만든 사리봉영기와 사리호, 청동합 등 사리장엄구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이 유물은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큰 밑거름이 됐고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그동안 시위에 참가한 국민 중 최소 458명이 숨졌고 이란 정부는 신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혐의 아래 2 청년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지금 가게들이 다 대부분 문을 닫고 있고 시위가 첫 주에는 시작했을 때는 거의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نظا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به حساب این جنایتکارا خواهد رسید حتما.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국가 재창을 거부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이란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1979년 이슬람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이란의 왕은 누구보다도 친미 정책, 친미 노선을 이제 택했었고 너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고 그 국가 이권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독점하고 무엇보다도 독재 정권이 가지는 억압 정치 그런 부분이 이란 혁명을 일으키게 했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이슬람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가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1대 라흐바르 호메이니, 2대 라흐바르 하메네이 모두 보수적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43년 동안 유지된 보수 정권, 이들은 이슬람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죠.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도 1983년부터 생기게 됩니다. 경제는 쪼그라들었고 민심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사망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아미니처럼 죽을 수 있었다. 그런 억압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 도덕경찰이 폐지되더라도 다 이란 정부가 어떠한 다른 강제적인 방식으로 여성들 자유로움을 기한을 주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란 군경은 고의로 여성 시위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 사격을 가하고 사법부는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23살 청년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드에 대한 형 집행은 체포 23일 만에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처사,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로 경고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그런 순수한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신념 하나에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런 억압 정치를 펼칠 줄은 이란 국민들도 몰랐었던 거죠.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적지만 강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이 사흘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도 눈구름이 만들어지겠고 이 지역에도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영하 3.5도, 전주 영하 3.2도, 대구 영하 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상 1도, 광주 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고요. 새해 첫날인 일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할 때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